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교과서 96쪽 기상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 생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거주하기에 매우 불리한 예측하지 어려운 그런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자연을 이용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 생활 모습입니다. 홍수란 한꺼번에 아주 많은 비가 내려서 하천이 범람하여, 범람한다는 것은 넘친다는 거죠. 하천이 범람하여 사람들의 생활터전이 물에 잠기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려야 한꺼번에 많이 왔다라고 말할까요?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한꺼번에 많은 비가 온다는 것은 1시간에 3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혹은 1년 동안 내려야 될 비 양의 10분의 1이 하루에 몽땅 내렸을 때 우리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때 우리가 홍수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까운 왕숙천에 만약에 이와 같이 구리 지역에 1년 강수량은 기본적으로는 1350mm 정도 내리는 지역인데 하루에 만약에 130mm 정도의 비가 내렸다. 그러면 물폭탄이 떨어졌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요. 왕숙천 근처가 범람해서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하는 경고 방송이 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홍수가 일어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인데 열대 저기압. 우리는 태풍이라고 부르죠. 열대 저기압이나 여름철에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올 때 우리는 홍수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특별히 열대 저기압과 계절풍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만나면 두 가지가 겹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더 큰 비가 내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와는 관련이 없겠지만 북극해로 들어가는 하천이 있어요. 시베리아에서 시작해서 북극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강물들이 있는데 겨울에 내렸던 눈들이 다 얼어서 꽝꽝 얼어 있다가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서 이 눈이 녹아가지고 하천이 불어나는 거죠. 그러면 하천 하류에 가서는 북극해 근처가 얼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은 동동 얼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상류에서부터 밀려 내려온 물들이 넘치면서 홍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매년 봄에서 여름 시즌으로 넘어갈 때 그때쯤에 발생하는 홍수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이지만 사막에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사막이라고 비가 아예 안 오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조기후 지역에서 일시적인 강수로 인해서 홍수가 나기 때문에요. 때때로는 이 홍수가 그치고 난 다음에 이 지역에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펴서 꽃밭이 되는 경우도 예, 해외 토픽에 사진으로 올라오곤 합니다. 자, 이렇게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생활 모습인데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방글라데시 시내 한복판의 모습입니다. 흙탕물이 막 도로를 점령하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여기 서 계시는 거 보이죠? 여기는 광화문의 홍수로 완전히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자, 얼핏 보아도 강물이 많이 넘쳐 있죠. 이곳이 어디인지 여러분 알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느껴지나요? 네, 여기는 왕숙천입니다. 2011년에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렸어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진관교 왕숙천 상류에 있는 진관교 부근에서부터 쓰레기가 떠밀려 내려와서 왕숙천에 가서 이렇게 쓰레기가 공원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물들이 많이 이렇게 불어나서 쓰레기가 많이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학교 근처에 있는 다리에는 이렇게 눈금이 그어져 있어요. 숫자가 써 있죠. 물이 얼만큼의 수위까지 찼는지 이걸 통해서 한강의 홍수를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보다시피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2017년도에 집중호우 때 왕숙천의 모습입니다. 네, 동영상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물소리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왕숙천 주변이 전부 다 물에 잠겨가지고 굉장히 거센 속도로 물이 흘러가는 것이 느껴지죠.
자, 이럴 때는 이런 왕숙천 근처에 가는 것이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최근에 이거 학교 근처에 있는 모습이에요. 1학년 교실에서 보면 어느 교실에서 보아도 아주 잘 보입니다. 인창동에 있는 빗물 배수 펌프장입니다. 특히나 구리 지역은 예전부터 왕숙천 인근에 저지대 지역이 많아서 물이 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곳 중에 인창초등학교 근처에 가면 배탈고개라고 하는 지명을 가진 곳이 있죠. 아름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사람이 배가 아파서 배탈 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왕숙천이 범람해서 그 배탈고개 앞에서 배를 타던 곳이다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왕숙천에는 빗물을 모아가지고 왕숙천 하수를 모아서 왕숙천으로 빠르게 쏟아내게 함으로써 도심에 홍수에 의해서 침수 피해를 겪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들이 6군데 정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학교 근처에 만들어 놓은 이 빗물 배수 펌프장은 기존에 있던 빗물 배수 펌프장의 기능을 2배 강화시켜서 도심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펌프질을 통해서 왕숙천으로 물을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왕숙천 구리 지역에서 이렇게 물 관리를 열심히 해서 인간에 의해서 홍수 피해를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인간의 생활이 불편해져요. 자, 인명의 피해를 입어요. 농경지나 가옥, 도로가 물에 잠겨요. 그리고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죠. 아주 많은 재산 피해를 남깁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물이 오염될 거고요. 그리고 오염된 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인성 질병,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질병들이 발생을 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무너진 건물을 다시 재건축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그리고 식량이 부족해지고 특히 가난한 저소득층에게 큰 피해를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홍수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가뭄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물이 흘러내려올 때 물만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상류에 있는 아주 질 좋은 영양 성분이 풍부한 흙을 같이 가지고 내려와서 운반해서 하류에다가 퇴적하고 쌓아놓죠. 범람할 때. 그때 땅이 굉장히 농사짓기에 비옥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이루어지게 만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 문명의 발상지 여러분 알고 있죠? 큰 강 유역에서 만들어지는 문명들 이집트의 나일강이라든지 아니면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아니면 인더스 강가에서 만들어진 인도 문명이나 황하 강가에서 만들어진 중국 문명이 대부분 다 큰 강의 하천이 범람하는 지역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만큼 나일강이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내려올 때 홍수가 나서 매년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언제 홍수가 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날짜를 계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홍수가 나면 내 땅이 사라지겠죠. 강물이 넘쳐버리면서. 그러면 다시 물이 줄어들고 난 다음에 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통솔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정치가 발달하게 되고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얼만큼 물이 넘쳤는지를 확인하고 숫자로 표현하기 위한 수학이라든지 기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한꺼번에 종합 선물 세트처럼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말도 생겼겠죠. 자,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무조건 불리하게 생활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왼쪽에 있는 사진은 바로 바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농사 짓는 모습입니다. 여름 계절풍을 이용해서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캄보디아의 톤레삽 호수에 위치하고 있는 수상마을입니다.
톤레삽 호수는 캄보디아어로 거대한 호수라는 뜻인데요. 얼만큼 이 호수는 거대하냐면요. 이 다리가 지금 보이잖아요. 이 마을에 있는 기둥들이 굉장히 높게 보일 텐데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수심이 1m 정도 되는 그런 호수입니다. 사람이 걸어 다녀도 물에 잠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름철에 우기가 돼서 6월 달부터 7월, 8월, 9월까지 비가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거대한 호수가 3배의 넓이로 호수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수심 9m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을 지을 때는 수심 9m를 대비해서 10m 이상 되는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예, 그렇죠. 물이 충분히 불어나도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왼쪽에 있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여름철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걸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다면 오른쪽에 있는 캄보디아의 그 사람들은 이 호수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어업 생활을 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사진인데요. 지금 여기 왼쪽에 아래쪽에 보니까 이렇게 집이 축대를 세워가지고 굉장히 높은 곳에 건설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이런 집 우리는 터도둠집이라고 부르고요. 홍수가 날 때를 대비해서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데 집이 물에 잠기면 곤란하니까 홍수가 날 때를 대비해서 터도둠집을 지어서 지혜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 생활입니다. 가뭄이란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바짝 메마른 현상이죠. 장기간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막은 원래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요. 가뭄이 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평균적인 강수량보다 더 강수량이 적게 와서 농업 생활에 피해를 줄 때 이때 우리가 가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넓은 범위에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주요 발생 지역은 아프리카의 사헬지대, 사하라 사막, 남쪽 테두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지난 50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죽음의 땅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내륙에 있는 사막 지역, 인도 서부 지역, 북아메리카 중서부 지역에서 이런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해져요. 식수도 부족해요. 산업활동을 위한 물이 부족하고 당연히 먹을 게 없으니까 영양실조에 걸리겠죠. 그리고 탈수증 등 인명피해가 심각하고요.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건조해서 산불 피해도 크게 발생하죠. 이런 상황이 단기간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기간 이루어진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자기가 살던 지역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완전히 떠나는 난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 부족으로 인한 국제 분쟁, 심하면 전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물 부족 문제로 국가적인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일강 유역 지역이랑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카스피해 근처에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이 물 분쟁으로 인한 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어떤 미래학자들 중에는요. 앞으로 만약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물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뭄은요, 인간에게 좋은 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비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야 돼요. 하지만 너무 심하면 땅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서 해수 담수화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늘공으로 물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늘공이에요. 미국에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검정 색깔 고무공을 호수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고무공이 동동 떠 있겠죠. 그러면 햇빛이 뜨겁게 비쳐도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수증기가 돼서 물이 증발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거대한 호수에 왕뚜껑을 씌워서 물이 증발되는 것을 막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요 사진은요. 우리나라 울릉도에 있는 해수 담수화 시설입니다. 바닷물을 이제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수증기로 만들어가지고 그 증류수를 이용해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게 편리한 그런 담수로 만들어주는 시설입니다. 세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열대 저기압입니다. 열대 지역에서 발생해서 중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이다라고 이야기를 앞에서도 했었고요. 아주 강한 바람과 아주 많은 비를 몰고 옵니다. 한마디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죠. 특히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위에서 누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열대 지역에서 햇빛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바닷물이 25도, 26도 이상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거대한 수증기가 돼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거대한 비구름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중위도 지역으로 움직이면서 강한 비와 바람을 뿌리는 그런 저기압으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열대 저기압은 열대기후 지역에서 이렇게 적도 근처의 열대기후 지역에서 발생해서 동남아시아를 통과해서 우리나라 일본까지 넘어가면 우리는 보통 태풍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카스피해 근처에서 멕시코, 미국 등지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우리는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인도 서쪽에서 피해를 주는 것을 사이클론,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근처에서 불어오는 열대 저기압 우리는 윌리윌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름철에 태풍이 불어오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강한 비바람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죠. 강풍으로 인해서 차량이나 가옥이나 철탑이 파괴됩니다. 그 다음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나고요. 산사태와 축대 붕괴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는 높은 파도와 해일이 발생하죠. 자, 이렇게 태풍이 발생하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매년 수업을 해보면 1학년 학생 중에는 뭐라고 표현하는 학생이냐면 태풍이 불면 학교에 가지 않아서 좋아요 라고 말하는데 학교에 가지 않아서 뭐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재미있으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 선생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가뭄을 해소해줍니다. 일단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가뭄을 해소해주고요. 바람이 불면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적조 현상이 완화됩니다. 적조 현상이란 바닷물에 수온이 올라가면서 플랑크톤이 과대하게 많이 증식을 해서요. 바다가 붉게 변하는 거죠. 붉은 바다로 변했을 때 우리가 이 바닷물의 적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보통은 황토를 담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뿌리게 되는데 굉장히 쉽지 않죠. 완화시키는 게. 근데 태풍이 한번 불어오면 바닷물이 확 뒤집어지면서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이 섞여가지고 온도가 뒤집어지면서요. 적조 현상이 완화됩니다. 마찬가지로 대기도 뒤집어지죠. 오염물질이 정화되고요. 지구 전체도 뒤집어집니다. 적도 지역에 있는 뜨거운 열기가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렇게 기차가 움직이듯이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대기의 대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구 전체에도 열 평형이 이루어진다. 혹은 열 균형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이럴 경우에 피해를 남기지 않고 이익을 더 많이 남기는 태풍을 우리는 효자 태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름철 우리나라의 집중호우와 함께 가장 큰 피해를 남기는 자연재해 태풍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동영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의 길목 마라도입니다. 태풍 피해 미리 대비하면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축대와 담장은 사전에 점검해 보수하고 특히 가로등과 신호등, 고압전선에는 접근하면 안 됩니다. 태풍 경보가 발효되면 즉시 모든 어업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피서객은 해수욕장이나 바닷가에 나가선 안 되고 해안도로는 해일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비닐하우스는 날아가기 쉬우므로 결박 조치를 하고 배수로를 철저히 점검 보수하며 산사태가 의심될 때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안전수칙을 지켜 최소화합시다. 네 번째, 겨울철에 아주 큰 피해를 남기는 폭설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현상이죠. 겨울철에 습한 공기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에서 자주 발생한다라고 했는데요. 보통은 바다와 큰 산을 같이 끼고 있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동해안에서 폭설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요. 이웃나라 일본은
섬나라인 일본은 높은 산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높은 산과 바다로 둘러싸이는 지역에서는 눈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옥이나 건축물, 농촌의 경우 비닐하우스가 붕괴되어 특히나 비닐하우스 위에 눈이 30cm 정도 쌓였다라고 하면 소형 트럭 6대가 올라가 앉아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당연히 무너지겠죠. 그래서 눈이 왔을 때는 비닐하우스 위에 있는 눈을 빨리빨리 치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비닐하우스에 쇠파이프, 기둥을 좀 더 단단한 걸로 만들어주는 게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도로교통이 마비되고요. 당연히 물류수송에 차질을 빚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택배도 집에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올지도 모르겠네요. 자, 폭설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눈이 내리는 것도 어쨌든 녹으면 물이 되기 때문에 가뭄의 피해를 줄여주고 수자원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대기의 질이 개선되고 산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설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는 거에 대비한 독특한 가옥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건물 붕괴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지붕의 경사를 급하게 만든 집, 비가 많이 오는 지역도 이렇게 집을 만들거든요. 자, 일본의 눈이 많이 내리는 홋카이도 지역의 전통 가옥이 이렇게 생겼고요. 고립될 때를 대비해서 생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울릉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눈 많이 내리는 곳이죠. 투막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시 후에 사진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이 발달합니다. 스키장, 그다음에 리조트, 그다음에 눈을 활용한 축제, 대표적으로 삿포로 눈축제, 캐나다의 윈터 카니발, 그리고 우리나라의 태백산 눈꽃 축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기가 바로 일본의 홋카이도 지역의 전통 가옥이에요. 지붕의 경사가 굉장히 급하죠. 눈이 내리면 바로 흘러내리거나 눈이 녹을 때 빨리빨리 녹아내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눈이 많이 뒤덮였을 때 마을 굉장히 예쁘죠. 그 다음에 울릉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인데 이런 집을 투막집이라고 불러요. 밖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 들어가면 집 안과 바깥 사이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여기를 우대기라고 부르는데 이 공간에서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기도 하고 창고로도 이용하고 집이 완전히 고립됐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활동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여러분이랑 기상과 관련된 자연재해를 살펴보았는데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국민 요령은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국민 재난안전 포털이라고 하는 곳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중에서 재난 예방 대비라는 탭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자연재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필리핀 해상 근처에서 발생한 제15호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빠른 속도로 북상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해지고 파도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태풍이 왜 생길까요? 수온이 높은 저위도의 열대해상에서 수증기를 공급받아 저기압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저기압이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집중적으로 뿌리며 고위도로 이동하죠. 열대해상에서 발생한 저기압 중심부의 풍속이 초당 17m 이상인 것을 태풍이라고 합니다. 태풍이 오면 우산을 쓰거나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의 강한 비바람이 동반되므로 주의해야 해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방법을 알아볼까요? 많은 강수로 인해 하천의 물이 범람할 수 있어 저지대 주민들은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물막이 시설을 설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빗물이 배수관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배수시설 점검과 함께 고지대 대피시설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강한 바람으로 간판이나 기왓장 등이 추락해서 인명피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점검하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태풍의 중심 부근과 이동 방향의 오른쪽 반원이 왼쪽 반원에 비해 풍속이 강하여 큰 피해가 나타나므로 태풍 이동 반경의 오른쪽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뭄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준 가뭄에 대해 알아보죠. 우선 마시고 씻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수를 비롯하여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각종 용수가 부족해집니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가 지표가 바싹 말라 있어 산불 발생도 예년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가뭄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가뭄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십 년 동안 가뭄을 겪으며 숲이나 초원이 황무지로 변하여 농경지와 목축지가 줄거나 사라졌고, 가뭄으로 식량 부족 사태가 해결되지 않아 굶주림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숫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 기후 변화로 인해 태풍, 홍수, 가뭄 등의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더욱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상재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네, 놀랍게도 기상재해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태풍은 저위도에서 발생해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저위도의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켜 지구의 열 균형을 유지시킵니다. 열 균형을 유지시켜주지 않는다면 더운 지역은 계속 더워지고 추운 지역은 계속 추워질 거예요. 이외에도 가뭄 지역에 물을 공급하여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도 하고 바닷물을 섞이게 만들어 적조 현상 해소와 바다 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홍수 역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많은 비로 인해 무더위가 해소되기도 하고 하천의 범람으로 인해 범람 지역의 토양이 비옥해져 농업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